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문제를 풀었었죠. 올해 치러졌던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에서 10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같이 짤막짤막하게 조금 짚고 정리하면서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과학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설을 진행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물질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그래프,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시간에 따라서 A와 B의 속력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올해 1학기 때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물질 운동에 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를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A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떠한지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 없이 5m/s로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B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속 운동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우리 이 속력에 대한 그래프,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이동거리, 물체의 이동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이동거리는 바로 시간, 그리고 속력 그래프, 지금 주어진 그래프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게 이동거리를 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이죠. 그래서 시간과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이 이동거리에 해당하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넓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동거리를 뜻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2초까지 B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2초까지 해당하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요 사각형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바로 B가 이동한 거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동 거리를 비교를 해보자면 A보다는 B의 이동거리,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B의 이동거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0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알짜 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이 알짜 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속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힘을 더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B 같은 경우 우리가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니은을 조금 더 하기 쉽게 위해서 우리가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속력의 변화가 없죠.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짜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반면에 우리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인 A의 경우에는 무언가 물체에 힘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알짜 힘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초일 때
시간이 2초일 때 A와 B의 알짜 힘을 비교를 해보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비교를 해보자면 A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인 A가 B보다 알짜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틀렸고요. 자,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A 같은 경우에는 2초부터 4초까지도 계속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알짜 힘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속력이 증가하는 게 속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혹은 속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죠.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계속해서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D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죠. A에서부터 쭉 내려갔다가 D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A에서 B 구간 그리고 C에서 D 구간은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고 B에서 C 구간만 지금 마찰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B, C, D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1학기 때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를 했었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한 이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개념을 상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보존법칙이란 뭘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마찰이 없고 또는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에서부터 물체를 가만히 내려놨을 때 B까지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마찰이 없죠. 즉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는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죠. 역학적 보존되고 반면에 B와 C 구간에서는 지금 마찰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마찰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되려 이 물체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에서 D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 B, C, D 이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내려가서 B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고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B에서 C로 굴러갈 때 마찰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죠. 근데 B에서 C는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마찰이 있는 구간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B 지점보다는
C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C 지점에서 다시 T로 올라가게 될 때에는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C 지점과 D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B, C, D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전구 3개, ABC와 스위치 S 그리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를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먼저 같이 한번 간략하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때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저항의 크기는, 저항의 세기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항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기호로 I, 그리고 전압을 기호로 V, 그리고 저항을 기호로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오음의 법칙에 대한 내용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죠.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전압의 세기는 전류와 그리고 저항의 곱과 같다. V는 IR이라는 식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식은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회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회로를 연결할 때 이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이 저항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하는 형태를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우리가 저항을 한 개, 두 개의 일직선이 아니라 요렇게 연결하는 형태를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직렬 연결 회로와 병렬 연결 회로에서 우리가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직렬 연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렬 연결에서 전압의 크기,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전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로 전체에 걸리는 이 전압이나 각각의 저항에 걸리게 되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병렬 연결에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S를 닫기 전, 닫기 전과 닫은 후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는 우리가 스위치예요. 자, 이 스위치를 닫기 전이면 여기가 지금 회로가 끊어져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의 경우에는 회로에 A와 C가 나란히 직렬로 연결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닫기 전의 형태를 우리가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스위치를 닫으면 다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B와 C가 병렬로 추가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닫은 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회로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S를 닫기 전에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닫기 전이면 우리가 이렇게 A와 C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의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A와 C, 우리 직렬 연결에는 전체,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와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역시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S를 닫기 전 A와 C의 밝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를 닫기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직렬 회로를 보면 되겠습니다. S를 닫기 전에는 자,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동일하죠. 그리고 이때 동일한 전구를 썼다니까 A, B, C는 각각의 저항도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A, C 전류 같고 A, C 저항도 같아요. 그러면 A와 C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VA와 그리고 VC는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밝기도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동일한 세 개의 전구라는 것은 A, B, C의 전구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각각의 흐르는 이 전류를 방해하는 흐름인 저항의 세기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S를 닫게 되면 B와 C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라고 했네요. 이번엔 회로를 닫았으니까 이런 형태의 회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B와 C에 걸리는 전압, 우리 B와 C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인 경우 우리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이 전압, 걸리는 이 전압의 세기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닫았을 경우 B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병렬 연결인 C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를 닫으면 A는 닫기 전보다 어두워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S를 닫게 되면 닫은 회로에서 A의 밝기를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5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C에 걸리는 전압은 닫기 전보다 작아진다. 우리 C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닫기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회로였는데 이 회로일 때에 비해서 이 회로로 됐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닫았더니 여기 위에 병렬로 B를 추가로 연결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 저항을 연결할 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전체 저항이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이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께가 증가하다 보면 전체적인 이 저항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C 하나가 걸려 있을 때에 비해서 이 B가 추가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경우에 저항 단지 C 하나의 저항에 비해서 B와 C가 같이 연결된 병렬로 연결된 경우 두께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저항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저항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A 자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그 다음에 이 BC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로 봤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죠. 이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 저항이 이 합성 일대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와 C, B와 C 같이 있는 이 B와 C가 합해져 있는 이 전류의 세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지만 저항이 B와 C가 합성된 경우가 더 약하기 때문에 이 B와 C가 병렬로 연결된 요 회로에서 전압은 어떻게 된다? 전압은 우리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항과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닿기 전에 비해서 전압은 작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5번은 우리가 맞는 말이 되죠. 그러면 자, 이 전압이 작아졌다라면은 A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우리가 직렬 연결인 경우 우리가 이 지금 A라는 것과 B와 C가 병렬로 된 두꺼워진 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 C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A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는 우리가 되려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A와 그 다음에 BC의 전압의 세기의 합이 전체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전체 전압은 일정하지만 우리가 B와 C에 걸리는 요 전압의 세기가 약해지게 됐죠. B와 C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A의 전압은 강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A가 강해지기 때문에 전구는 밝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는 열 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 A, B를 접합시켜서 만든 바이메탈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고 얼마 후에 A, B가 팽창해서 접점에서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A, B의 길이는 같고 가와 나에서 A, 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열팽창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열팽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에 의해서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서로 열팽창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의 금속을 접합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스위치를 닫았더니 자, 이 바이메탈이 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금속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이 팽창했다 나에서 더 많이 팽창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A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팽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금속 B가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우리 열 팽창은 열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서 금속이 팽창하고 길이가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여기서 금속 A, B가 모두 길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온도가 가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열 팽창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 B가 더 많이 팽창했다라는 거 나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이메탈은 전열기의 과열 방지에 이용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회로기에서 이 금속이 휘어지는 현상, 열을 받으면 휘어지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휘어지게 되면 이 접점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죠. 즉 회로가 끊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될 때에는 회로가 끊겨지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게 되면 회로가 끊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열을 받지 않도록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 B, C 중에서 오목거울에 의한 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거울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배운 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내용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략하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은 우리가 빛의 반사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빛의 반사에는 우리가 반사의 법칙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에 거울 표면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거울 표면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쏘게 되면은 자, 이때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입사광선, 그리고 표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 표면의 수직 90도를 이루고 있는 요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들어오는 빛인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물체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는 법칙을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울에서도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울로 크게 3가지 종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울 표면이 이렇게 평탄한 형태인 평면 거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거울인 볼록 거울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목하게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거울인 오목 거울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종류의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인 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빛은 어떤 경로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각각의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평평한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는 반사 법칙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반사광선도 그대로 다시 되돌아 나가게 되죠. 다시 되돌아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평면 거울에서의 빛의 경로는 나란하게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일 없이 나란하게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거울,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표면이 평탄하지 않고 울룩불룩하기 때문에, 자, 여기 가운데로 중심으로 들어온 빛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대로 되돌아서 반사되어 나가겠지만, 우리 위쪽에서 들어온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반사된 광선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퍼지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을 넓게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도로 안전 거울 같은 거 있죠. 도로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고속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 넓은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 안전 거울이나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은 둥그런 거울 있죠. 굉장히 편의점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편의점 감시용 거울, 혹은 우리 자동차 양옆에 달려있는 사이더 미러 같은 곳에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범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곳에 어쨌든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요. 오목 거울은 오목하게 들어간 거울이죠. 오목 거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정한 평탄한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한 빛은 다시 그대로 되돌아 나오겠지만, 양쪽에서 들어온 빛은 어떻게 돼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는 형태를 갖고 됩니다.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점에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빛을 모아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점에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목 거울은 주로 손전등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 상의 특징, 같은 물체라도 어떤 거울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느냐? 우리가 일단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상의 특징은 일단은 거울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거울에서부터 거울에 비치는 상까지의 거리가 같고, 그리고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가 동일하고, 가장 특징적인 특징으로는 우리가 좌 그리고 우가 바뀌어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 거울은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바뀌어 보이게 되고요.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험에 해당하는 거죠.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거리를 가깝게 했을 때, 가까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가까울 때에는 실제 물체보다는 크기가 작고 바로 선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물체와 거울 사이에 가까이 했을 때,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매우 크게 확대가 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다 라고 우리가 위아래가 바뀌지 않고 바로 서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멀 때, 거리를 매우 멀리 했을 때에는 크기가 물체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선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보면은 크게 확대해주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구강 검진할 때 사용하는 치과용 거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오목거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보면 되겠죠. 오목거울은 가까이 보면 크고 바로 선상, 요거 가까울 때 A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고 거꾸로 선상, 멀 때에는 C와 같은 형태, 멀 때에는 C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C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변화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중간고사 때 저번에 시험 봤었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물리변화와 그리고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리 변화의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우리가 화학 변화라는 것은 반응의 결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새로운 분자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거나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즉 물리 변화의 경우 분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질이 변화했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학생 A, B, C의 의견을 비교를 해봅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우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학생 A의 경우 우리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치가 발효되어서 익는 것은 익게 되면 우리가 신맛이 난다, 맛이 달라지게 되죠.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음이 녹아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지만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얼음이 녹아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태가 변했다라는 거죠. 물질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C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학생은 A와 B만 의견이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탁구공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4단원에서 보일의 법칙과 그리고 샤를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으로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일단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는,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보일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압력을 P, 부피를 V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예를 들자면 과자 봉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과자 봉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현상,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감소하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바로 샤를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의 요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즉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찌그러졌던 탁구공이 나와 같이 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이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와 그리고 부피 사이의 관계인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분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찌그러졌던 탁구공이 펼쳐진 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기체의 입자와 입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탁구공 내부에다가 기체를 추가로 넣어줬거나 혹은 이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를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자수에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문자의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했죠.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운동이 활발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운동의 정도는 가에서보다는 나에서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나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즉 이 말은 이 탁구공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과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3 1단원 같이 공부할 때 잠깐 관련 내용을 다뤄보기는 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개념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그리고 원자, 그리고 분자에 대한 개념을 같이 다뤘었죠. 원소, 원자, 분자 다 같은 개념 아닌가요? 뭐죠? 라고 헷갈리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각각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원소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 성분이라는 얘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구성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와 그리고 산소라는 이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의 입자가 존재하죠.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의. 자, 예를 들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 같은 경우에는 H2O 이렇게 표기를 하죠. 분자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 문제에 관련된 게 원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원자의 구조, 원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때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우리가 양성자를 띠고 있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숫자만큼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이 중성자가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원자핵이죠.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이 원자핵의 주변에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가 분포를 한다라는 거죠. 양성자의 수와 동일한 만큼의 전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동일하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띠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문제에서 나오는 요 이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온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이 원자가 여기 있는 바깥에서부터 전자를 추가로 얻거나 혹은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그러한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온은 우리가 크게 양이온과 정기적으로 우리가 양전하를 띠게 되는 양이온과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 안에 존재하는 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플러스 정기적으로 양성자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온은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바깥에서부터 전자를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되면서 전기적으로 전자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표는 원자 또는 이온 가해설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학식이 쭉 표시가 되어 있고 원자핵의 전하와 전자수를 비교를 해보는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핵의 전하 같은 경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핵의 전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원자핵의 전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원자 번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 우리가 원자 번호는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원자 번호는 바로 원자핵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양성자의 숫자는 전자의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자, 표를 일단 먼저 한번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5로 표기했네요. 산소죠, 산소. 그런데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정기적인 중성이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 수가 8개죠. 즉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8. 이 되고 이 경우에 전자의 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만큼의 똑같은 양성자 숫자와 전자수 수가 똑같은 전자수도 8이 되겠습니다. 자, 나하를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산소는 산소인데 산소 옆에 여기 E-가 붙었죠. 정기적으로 전자를 두 개를 산소 원자가 전자를 두 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를 얻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음이온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음이온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 산소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는 변함없이 똑같이 플러스 8로 일정하지만 여기에서 전자를 두 개를 추가로 얻어서 원래 8개의 전자에서 2개를 추가로 얻었기 때문에 전자수는 10개로 변하게 되겠죠. 자, 다를 한번 볼게요. 다는 일단 나트륨이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 11번에 해당합니다. 즉 원자핵의 전하는 플러스 1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굳이 이 원자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전자수가 11이라고 나와 있죠. 즉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도 이 전자수만큼에 해당하는 플러스 1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라는 나트륨이긴 나트륨인데 여기 플러스가 붙었죠. 즉 양이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 개 잃은 양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핵의 전하는 변함없이 똑같이 1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11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10개로 변화하게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는 플러스 8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x는 플러스 8 맞는 말이죠. 자, B는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와 A는 똑같이 10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틀렸고요. 디귿, 나와 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Na2O다. 자, 나는 보니까 지금 산소 음이온,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나트륨, 양이온이죠. 자, 이 두 종류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보통 화학식을 포기할 때, 자, 양이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에 해당하는 이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자, 양이온 앞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이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게끔 밑에 있는 이 숫자를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서 밑에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산소 위에 있는 숫자를 여기 나트륨 뒤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에 있는 이 숫자를 여기 산소 쪽에다가 적어주시게 되면은 Na2O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운 지 좀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략하게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해보고 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과 염기 그 중에서도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흔히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염산, 황산, 질산 같은 것들이 모두 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산을 물에 녹게 되면 염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염소 이온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있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H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 pH 지수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판단을 하는데 7을 기준으로 7이 바로 중성을 나타내고 이 7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신맛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해질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뭔가 특정한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물질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 CaCO3라고 하는 이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석 같은 데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죠.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염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9번 문제에 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물에 녹으면 OH-와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바로 염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성이나 염기성의 그 척도를 나타내는 이 pH 지수를 살펴봤을 때 염기 같은 경우에는 pH가 7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쓴맛을 나타낸다라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에 해당한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물을 생성을 하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만나게 되면서 물을 형성하게 되고 물 외에 이제 남는 것을 우리가 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염을 만들게 되고 이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 즉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염산이죠. 염산과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수소와 그다음에 이 수산화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물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염에 해당하는 NaCl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열이 같이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응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이온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반응식에서 지금 현재 중화 반응식에서 물을 생성하는 바로 이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반응에 참여한 알자 이온, 그리고 염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바로 구경꾼 이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묽은 염산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지금 가에 보면은 여기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는 우리가 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OH-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염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가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것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산이냐 염기냐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을 지닌 것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또한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시약에 해당하는데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응을 해서 색의 변화가 없으면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산이죠. 산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을 용액을 넣어도 우리가 색깔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염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와 나를 혼합하게 되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가와 나, 산과 염기를 혼합을 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귿 가와 나의 혼합 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가와 나 산과 염기를 혼합을 하게 되면은 가와 나에서 산과 염기를 혼합을 하게 되면은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이 두 개가 만나서 물을 형성을 하고요. 반응에 참여한 이 알자 이온, 물이 형성된 이 이온 외에도 남은 이 염을 형성하고 있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인 구경꾼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는 1번이 정답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번은 용해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용해도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간략하게 우리 개념 복습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나요? 용해도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용매가 뭐고 용질이 뭐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용매, 용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생각을 해서 설탕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설탕을 녹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용매고요. 설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용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100g의 설탕을 최대로 얼마만큼 녹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설탕물의 용해도에 해당하는 거죠. 즉 용해도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을 최대로 녹일 수가 있는지 그걸 그램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해도라는 거는 우리가 용해도라는 거는 어떤 거에 용매와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용해도도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리가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온도가 얼마만큼에 해당하는지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용질 A에서 D를 각각 물에 녹인 포와 용액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라의 온도는 모두 T-C로 동일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T-C에서 A의 용해도는 18이다. 일단 우리가 A, B, C, D의 용해도를 한번 각각 구해서 표 아래쪽에다가 한번 선생님이랑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용해도는 우리가 용매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 지금 물의 질량, 물이라는 게 바로 용매에 해당하죠. 용매. 자, 그럼 용해도를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A 같은 경우에는 물 50g에 용질 18g이 녹는데요. 그러면 물이 100g이 있으면 용질은 얼마만큼에 해당이 되겠어요? 2배 증가해서 36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용해도는 우리가 3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B 같은 경우에는 물 50g에 물 50g 안에 20g이 녹는데요. 그렇다면 물이 100g 있을 때에는 100g에 얼마만큼이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2배에 해당하는 40만큼을 녹일 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물 100g에 용질 5g이 녹는데요. 그 말은 용해도가 5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D 같은 경우에는 100g에 20g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용해도는 20이다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면 A의 용해도는 우리가 18이 아니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3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T-C에서 용해도는 B가 C의 4배이다 라고 했는데 자, B와 C의 용해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의 용해도는
40이고요. C의 용해도는 5죠. 몇 배예요? 8배에 해당하죠. B가 C의 8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4배가 아니라. 자,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B와 D를 한번 같이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T도C에서 용해도가 40이에요.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T도C에서 용해도가 20에 해당합니다. 같은 온도에서 용해도에 서로 차이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도C에서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퍼센트 농도는 라가 다의 4배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퍼센트 농도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흔히 용액의 질량, 용액이라는 건 용매와 용질을 합한 거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퍼센트 농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와 다의 퍼센트 농도를 한번 각각 구해봅시다. 구해보자면, 자, 일단은 다부터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자,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용매인 물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 100 더하기 5분의 용질의 질량이 얼마만큼이에요? 5죠. 5.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다의 퍼센트 농도죠. 라의 퍼센트 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용매 더하기 용질 100 더하기 20분의 용질의 질량 어때요? 20 곱하기 100을 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를 각각 구해보면은 라가 다의 4배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5번. 라에 T도씨의 물 50g을 넣게 되면은 D 10g이 더 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라에 T도씨의 물이 지금 원래 100g 있고 용질이 20g 있는데, 여기에 물을 50g을 추가로 더 넣는데요. 물을 50g으로 추가로 더 넣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10g만큼을 용해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100g에 최대로 20g이 녹을 수 있으니까 50g에는 최대로 10g만큼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g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더 추가로 녹을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1번에서 1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문제 해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